활동했던 몇 분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일부 그 동대표나 일부 입주민은 아니라고 주장을 자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 과정이. 그런데 오늘 이 활동을 해주신 그 리치 연합회 사무국장님, 네. 여기 회장님,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어떤 안내? 지금 자료가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낮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통장님께 카페에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냈어요. 그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위해서. 그래서 뜨레유 분양이라고 했습니까? 회장 이거 통장님 뜨레유 조기 분양이 됐나? 네, 뜨레유 조기 분양으로 검색하시면 카톡방이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방에다가 통장님께서 이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도 있고 법무사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저희 리치 연합회 저희 여러분과 같은 입주민이에요. 저희 리치 연합회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리치 연합 자문 법무법인에서 이제 법률적인 것과 대출 관련된 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간평사가 간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동탄에 있는 센트럴 힐즈 아파트 동대표고요. 그 전국 그 리츠 입주자 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오신 분은 그 전국 리츠 연합 입주자 연합회 그 상임 대표고요. 시흥 가운스풀 입대희 회장입니다. 저희가 같은 입주민입니다. 양승화 회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양승화 회장이 먼저 하시고 제가 하고 이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새롭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옆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평택 6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공공인데 그곳하고는 저희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저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원래라면 LH가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LH 우리 그 경기 남부 지역 본부는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LH에 전화하셔서 리치가 뭔가요? 그러면 다른 데 알려줄 거예요. LH AMC 사업단이라고. 거기 한 군데에서만 저희 리치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의 자료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가 다른 건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6단지하고는 다르게 지원 대책도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호예요. 1호기 때문에 첫 분양 사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저 또한 직접 LH AMC 사업단과 리츠 사업 관련으로 여기 국회의원이신 홍기현 의원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저는 시흥 사람입니다. 근데 평택에 이제 홍기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홍기현 의원님과 함께 또 그 국토위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것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10년 공공임대 판교 여러분 아시죠? 판교에 있을 때 제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계속 활동을 2016년도부터 해오면서 리치는 좀 다르네. 제가 17년도에 여기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리치 단지를 분양받았었기 때문에 당첨이 됐었기 때문에 2017년도 18년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리치연합회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껏 따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저기하고 다르게.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뭐가 다르고 지원 대책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감정평가 금액일 테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대략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설명은 지금 현직에 간평을 하고 계시는 분 특히 우리 10년 공공임대
리치에 대해서 이 전 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LH 6단지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가면 안 돼요. 6단지가 굉장히 어렵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도 굉장히 비싸게 나왔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저게 왜 그랬냐를 파악해 보니까 입주민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도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정상대로 작동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다 입주민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명회가 좀 길더라도 중간에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뒷장을 보시면 고맙습니다. 7단지는 지금 1호입니다. 1호고요. 올해 어쨌든 분양 전환이, 여기는 뭐 이거 날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다 세대별로 분양 전환을 하겠다는 통지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LH에서 5월 16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그 설명서, 신청서, 분양 전환 의향서를 받을 거고요. 그 뒤에 아마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최초 입주 가능 시가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꼭 그렇게 움직여지진 않아요. 어쨌든 감정평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끝난 뒤서부터 계약기간 1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1년 동안 5년 차를 가실 분들, 조기 분양을 하실 분들은 조기 분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 하실 분들은 그냥 10년 차로 계속 임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조기 분양을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기 분양을 안 받을 거면 언제든지 10년 차로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분양 시기는 지금인 거고요. 내가 이사 온 날짜하고 상관없이 지금서부터만 가능한 거고, 내가 지금은 저 입주한 지 4년 차밖에 안 됐는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이사를 오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 3년 전에 오신 분들이 2년 뒤에 들어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전부 다 10년 차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각각 개인이 이 설명회를 들어보고 하실 분들은 하실 거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물론 감정평가까지 나와야 되겠지만, 감정평가라는 건 어쨌든 감정평가를 받고 협회에서 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감평사가 계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거. 우리 리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LH 6단지와 리치가 뭐가 다른 거냐? 네, 궁금하시겠죠?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자본금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6단지 같은 경우는 100% 세금입니다. 입주민 국토부는 공공임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한테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거를 LH에서 받아서 해요. LH가 받아서 LH가 주택 사업들을 100% 세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리치는 100%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공공이냐? 국토부에서 리치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습니다. 보험사들, 금융사들한테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아서 51%의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어쨌든 국토부가 돈을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했던 건 공공주택특별법 26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요. SH나 GH, 경기도시공사나 서울도시공사도 있어요. 그 중에 6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 투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 회사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만 외부에서 투자받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5년 조기 분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조기 분양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때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약정서에 10년 만기로 14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4년은 건물 짓고 공고하는 데 쓰고요. 10년은 거주 기간입니다. 자, 그럼 중도 상환이 있지 않느냐? 중도 상환이 10년 차서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약정서와.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조기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식적인 조기 분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돈을 100% 다 주고 사온, 이따가 분양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감정평가 그 분양전환가를 다 주고 사오는 분들은,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분양지원 대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저희 LH 6단지와의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분양이라는 말은 붙었지만 정확하게 조기 분양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10년 차 동안 사업 기한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설명회가 이 부분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리츠와 LH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분양지원 대책을 받을 때에도 대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리츠 같은 경우는 동시에 계약이 들어가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한 가구에 동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걸 몰라요. 은행에서 계약서가 2개가 대한민국에 없던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대출을 받을 거냐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은행에서 이걸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은행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지만 이 상황 자체 이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당장 분양전환 들어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 돈 하나 받지 않아요. 저희도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 다 어떤 여기에 오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아셔야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아쉽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내가 분양전환 받는데 피해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신다 그러시면 오늘 설명의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서요. 저 외부 기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리치 5호 가온스풀 아파트 대표 회장이고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입주민입니다. 네. 그래서 리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투자기관의 돈을 끌어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 이자 납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평택 소상 여기 이국마 실단지 같은 경우 자본금 상황을 보면 삼성생명, 농협, 우리은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민간은 아니에요. 민간임대라고 봐야 되지만 민간은 아니에요. 왜? 이 돈을 국토부가 투자를 받아서 이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민간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해야 되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기 분양이 판교 같은 LH 6단지 저희 6단지 같은 LH 10년 공공임대가 조기 분양전환이 언제부터 가능했는지 아세요? 2019년 11월부터 가능했습니다.
세종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9년 11월이요. 우리 1호 공급된 게 제가 알기로도 2017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분양이라는 걸 하기 전에, 조기 분양이라는 거를 도입하기 전에 공급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츠도 10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연합회가 노력해서 조기 분양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리츠 중간에 뭐 사실은 보통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 안에서 하는데 외부에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게 좀 부족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그 대주간 합의서 내용, 그 다음에 NHF로 리츠가 조기 분양을 하기 위한 요건,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 사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넘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5번에 보시면 리츠와 LH건설 10년 공고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주택명이 우리 계약서에 어쨌든간 여러분 계약서의 일부에 보시면 1호 같은 경우는 좀 혼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계약서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우리 여기 임대했을 때 계약서를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임대인은 누가 되어 있죠? 집주인은 NHF 제1호 부동산 투자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우리 집주인이에요. LH가 집주인이 안 합니다. 근데 LH는 뭐냐? LH는 단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대행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계약 대행자예요. 대행자. 계약 대행을 해주고 우리가 사는 동안 단지 관리만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가 뭘 하려고 해도 LH 때문에 안 된다. 왜? LH는 자기네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 전환을 하면 그대로 넘겨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청약통장 똑같이 쓰고 들어오고요. 물론 추가 입주자분들은 청약통장을 안 쓰고 들어오셨겠지만 그 다음에 청약통장 쓰신 분들은 재당청 제한 똑같이 있습니다. 10년 공고인데와 같이 입주자 모집은 LH가 해요. 어쨌든가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분양은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은 2019년 11월서부터 LH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6단지도 조기 분양이 들어갔던 거지만 우리 리츠 같은 경우는 2월에 조기 분양이 된다라고 확정이 났습니다. 저희 협상을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확정을 하고 첫 번째 케이스로 리츠에서 들어가는 게 아까 우리 해주신 잠깐 이제 분양지원 대책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분이 리츠에서 1호에서 가장 빠른 제일 먼저 공급되었던 동탄의 센트럴 힐즈 대표부 회장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어쨌든 저희는 2월 달에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 통지서를 받으셨을 거고요. 뭐 다음은 사실 제 설명은 이미 이제 조기 분양이 됐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다만 명확하게 앞으로 분양 지원 대책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그러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명했을 때 뭔지는 지금은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분양 지원 대책 설명을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되지? 왜 그렇게 가야 되지? 라는 차이는 어쨌든 우리는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100% 세금이 아닌 외부에서 받은 투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착각해서 이거는 뭐 다른 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NHF라는 곳이 국토부 80% 대한민국의 80%
LH가 20% 정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걔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조기 분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NHF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투자기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기 분양 전환을 하고 싶어도 행정 처리를 하려면 돈을 금융기관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투자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금융사에서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 보험사들은 10년 동안 이자 받을 거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분양전환에 대한 옵션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왜 조기 분양 전환을 하냐 해서 거절을 다시 대주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NHF가 아무리 조기 분양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으실 분양 지원 대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시고, 제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돈을 다 내면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낼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전체 다 대출로 받아서 이자를 한 달 한 달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연합회에서는 분양지원 대책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그게 LH 지원대책 2.0하고 LH 지원대책 2.0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이 투자받은 그것 때문에 차이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연합회에서 주장했던 게 LH하고 가능한 차별을 두지 마라. 그래서 똑같이 리치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전체 금액을 감정평가 전체 금액을 다 분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분양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지원 대책을 받으셔서 하실 경우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도록 자료.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5년 차가 되면 법적으로 LH랑 우리랑 합의가 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리츠라서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계약을 맺어 돈을 10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얘들은 이제 우리가 조기 상환 계약을 안 했던 거예요. LH에서 돈 빌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하고 싶어도 그런 계약이 없어서 그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 집값이 작년 재작년 막 올랐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불안해서 저희 전국연합에서 국토부와 LH 그리고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워서 이 방법을 마련해내라. 우리가 LH 보고 계약했지 투자자들 보고 계약한 거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열심히 싸운 결과 LH에서 뭐 채권을 어떻게 자기들이 회수하는 방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너무 기니까 방식을 고안해서 조기 분양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기 분양은 이제 시행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조기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조기 분양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조기 분양 말고 10년 때까지는 그냥 임대로 살다가 그 후에 받겠다, 10년 후에 받겠다라고 하신 분은 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기 분양 신청서가 날라왔을 때 조기 분양 신청을 하신 분만 받을 수 있어요. 예. 세 번째, 조기 분양 신청서를 냈는데 분양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후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0년 만기가 됐을 때 분양 받기 싫다. 그러면 퇴거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냥 받으셔서 팔면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10년 이후에 뭐 임대 연장으로 사는 것은 예전에는 법안으로 있었는데 그 법안이 폐기됐어요. 그 법안이 대로 시행해서 산 단지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근거가 없어서 10년 후에는 가셔야 된다. 자, 정리하면 분양 조기 분양 받으시려면 이번에 신청을 하시고 분양가 보시고 결정하시되 10년 후에는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 자, 단 지금 간평을 하면 이 단지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 인근 단지랑 비교를 합니다. 그 인근 단지랑 비교를 하는데요. 어느 분들 막 그래요. 뭐 70% 아니냐, 80% 아니냐, 60% 아니냐, 뭐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옆에 단지 시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시세인데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좀 안 좋냐 하면서 좀 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단지는 80% 나오고 어떤 단지는 70% 나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70% 무조건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가격에서부터 해서 깎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만기 분양할 때는 이 단지에 거래 사례가 생겨서 이 단지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 단지에서는 깎을 게 좀 적겠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분양 전환 안내를 해드리면 분양 전환이 되려고 했더니 이제 살려고 하는데 집을 사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내 돈이 마련되신 분들은 그냥 그때 돈을 주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출로 사시는 거예요. 대출로 사시는 건데 그 대출 금액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매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여기 만약입니다. 그냥 이건 의미 없이 하는 말. 저는 여기 시세를 몰라요. 만약에 4억이다 치면 분양가 4억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아파트가 팔 때는 좀 더 비싸잖아요. 그 가격에 그 LTV 기준 80%가 대출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분양가 정도는 나오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구별로 좀 달라질지 아니면 전체로 해서 같이 해질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이따가 법무사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대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대출했을 경우에 요즘에 이자가 워낙 이자가 좀 비싼데 이것은 뭐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로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싸요. 그래서 저희 분양 지원 대책은 이자가 2.7%인데 2.7%보다 이렇게 사는 게 이자가 좀 더 쌀 수는 있어요. 이자는 덜 쌀 수는 있는데 다만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달에 100여만 원씩 갚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그게 더 좋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부담되는 가구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방법 외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분양 지원 대책이에요. 분양 지원 대책.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 돈 주고 사거나 대출하는 방법은 그냥 내 집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건데 세 번째 방법은 예전에 광주나 판교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을 때 대출이 막 다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쪽에서 막 시위를 해가지고 LH에서 분양 지원 대책을 받은 게 있어요. 분양 지원 대책을 받았는데 저희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처음에 당연히 저희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이모님들랑 저희 열심히 싸워가지고 분양 지원 대책을 받았습니다. 분양 지원 대책을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분양 지원 대책을 받아서 집을 받으면 똑같은 이제 우리 분양가 확정된 분양가를 내가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건데 문제는 소유권은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왜 이전이 안 되냐라고 따지니까 요 NHF가 부동산 유한회사래요. 총 자산의 70%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해주면 돈은 받지만 부동산이 점점 작아지니까 회사가 부동산 자산이 없어지니까 해산돼 버리면 우리한테 돈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을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뭐 장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저희 재산세 안 내도 되는 거고요. LH에서 하자 관리를 계속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수송 충당금도 LH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소유권에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매매잖아요. 매매. 내 거 아니면 내가 못 팔지 않느냐 라는데 그때 대출을 일으켜서
일시적인 대출을 일으켜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법무사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내 집 앞에 명패에 못 다는 거 말고 크게 불편하실 건 없으세요. 오히려 없으신데 다만 나중에 팔려면 잠시 대출을 일으키셔서 내 명의로 바꾸는 작업은 필요하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H 지원대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분양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원래 5년 차 저희가 입주하고 15년 차에 NHF가 해산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겁니다. 빌린 돈에 이자만 내는 건데 돈은 조금은 내야 돼요. 총 2억을 내야 됩니다. 총 2억을 내고 나머지 돈은 LH 다 빌려주는 건데 그 2억 중에 3천만 원은 계약금이에요.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전세금 형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소유권이 다 이전됐던 그 일반 LH 아파트는 걔들이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그 돈 마련하면 되는데 우린 소유권이 없으니까 담보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2억 어디서 마련하냐? 그 방법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LH에서 그러면 어차피 내 소유권 안 주니까 전세 계약 형식으로 하자. 근데 자기들도 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계약금 3천만 원을 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보증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포함해서 우리가 2억을 내면 되는데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80%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이 될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될 거기 때문에 내 돈은 한 6,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평형에 상관없이 2억 동일합니다. 평형에 상관없이 2억 동일하고요. 지금 저희 리츠가 아닌 다른 일반 공공임대에서는 2억 비싸다. 전체 분양가의 한 40%로 해달라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면 저희가 또 조기 분양 작업 자체를 중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좀 집값이 지금 반등세가 있기도 해서 일단 그거는 좀 차근차근 보기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본인 돈이 필요하시고 그 6,400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으신 돈들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인데 이게 10년이 아니에요. 우리 벌써 5년차가 아니고 6년차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9년 동안입니다. 우리 뜨레이어 아파트는 저희 센트럴 힐즈도 마찬가지고 뜨레이어 같은 경우는 9년 동안 이자만 냅니다. 이자를 연납으로 2.7%입니다. 월납이 아니고 연납입니다. 1년에 한 번 2.7% 이자를 내셔야 되고요. 좋은 점은 예를 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이다. 그럼 2억을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1억을 빌린 거잖아요. 1억을 2.7%로 내는 거예요. 2억은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하든지 뭐 알아서 구하시는 거고 1억을 내가 빌리는 건데 그 1억은 은행 대출로 안 잡혀요. 네, 그게 장점입니다. 은행 대출로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의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대출 한도를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7%로 제가 9년 동안 납부를 하다가 이제 9년 후에 나머지 1억을 갚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을 하시든지 뭐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돈을 마련하셔서 갚으면 되는 형식입니다. 그거 외에 취약계층들이 있으세요. 조금 현재 이 금액을 마련하기 힘드신 분들, 이 상황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취약계층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취약계층 기준 좀 설명해 줄까요? 도시근로자 소득 70%, 네, 70%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20만 정도가. 좀 말씀드리고요. 취약계층이 상당히 생각보다 좀 러프합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들도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소득이 좀 작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가능할 건데요. 취약계층 해당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증금으로 그냥 계약됩니다. 2억이 아니라. 취약계층 기준이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가구원들 전부 포함해서 다 더하기 한 겁니다. 다 더해서 3인 가족은 455만 6천 원 이하, 4인 가족은 533만 5천 원 이하, 5인 가족은 562만 8천 원 이하,
6인 가구는 뭐 600만 원, 7인 가구는 6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산은 자산은 총 자산이 3.65, 자동차 가액은 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이 정도 기준인 거고 LH 물어봐도 내가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LH에서 알 수는 없어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넣어봐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 소득 기준이다. 요 자료는 제가 통장님이랑 장초 회장님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나도 모르는 재산들이 막 있더라고요. 선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내가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그러면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2억을 마련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 보증금 넣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계약이 됩니다. 두 번째, 이자를 나중에 한꺼번에 냅니다. 이자를 연납이 아니라 9년 조기 분양하고 난 다음에 9년 후에 한꺼번에 냅니다. 그때 담보대출 하시든지 매각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계층에 해당하신 분들은 조기 분양이 되면 임대료를 포함해서 앞으로 9년 동안은 뭐 나가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관리비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떡하시냐? 이번에 안 받으신 분들은 조기 분양 뭐 가격이 안 맞거나 어떤 사정들에 있어서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10년이 원칙이에요. 7, 8년 차는 없어요. 없는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원한다라면 LH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5년 다음에 만기 분양이에요. 만기 분양인데 만기 분양이 되면 그때는 분양 지원 대책이 4년만 가능합니다. 5년만 가능합니다. 5년만 가능합니다. 똑같이 이때랑 똑같이 진행되지만 NHF가 해산되기 직전까지만 분양 지원 대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때는 주변 단지 시세가 아니라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뜨레위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기 분양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당시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때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면 10년에 만기 받는 게 나으시고요. 뭐 그거는 각 가구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기 분양 지원 대책은 내용이 가죠. 자, 우리 사무국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하면 분양 지원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정 분양가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조기 분양 감정평가 금액을 5년 차에 확정을 시켜놓고 분양 지원 대책을 받으면 지금 기점에서부터 10년 뒤입니다. 이게 왜 10년이냐? 우리가 사업 기간을 5년을 더 연장을 시켰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받은 거를 10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조기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니 LH 지원 대책은 계약하는 것부터 10년 차가 가능한데 우리는 5년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5년 더 연장해라 해서 분양 지원 대책은 10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만기는 5년 뒤에 다시 감정평가 진행을 하는 거고 분양 지원 대책을 받으면 10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약을 한다 그랬죠. 정의를 한번 해보면 3억일 경우에 예를 들면 3억일 경우에 2억에 무조건 2억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2억이에요. 2억에 계약을 하는 거고 2억에 1억 7천과 3천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약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억 7천의 전세 계약, 3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7천이 왜 전세 계약이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전세 계약을 1억 7천, 매매 계약을 3천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많이 많았어요. 어쨌든간 1억 7천에 이제 70% 80% 요새 다 풀렸으니까 LTV 다 풀렸으니까 대출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1억 7천과 3천으로 계약이 두 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지금 현재
거 가지고 현재 보증금 있는 거 가지고 얘기된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1억 7천과 3천 이것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보증금 포함해서의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걸 올려주시면 분추위에서 아마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든 아니면 그 카페에 답변을 드리든 드릴 거고요. 지금 질문 사항이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거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이해하실 때까지 저희 여기 있을 거니까요. 그때 가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면 될 거고요. 감사합니다. 뭐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의 아주 많이 남았어요. 자, 아직 이제 3분의 1 했습니다. 저는. 네. 말씀드리면 그냥 담보대출을 하시면 이자는 좀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거치기간이 부담될 수도 있는 거고, 지원대출 받으시면 그 거치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이 훨씬 작다.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평사가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평사를 평택시가 간평사를 두 군데를 지정합니다. 그 간평사들이 지정한 간평가액의 산술 평균 가격이 한 명이 만약에 3억, 한 명이 3억 2천, 한 명 3억 1천 가격이 간평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뜨레오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이 늦으셨어요. 지금 1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대이나 분양추진위원회에서 이미 간평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분양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도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치면 평택시죠. 평택시의 감정사 선정 권한을 주민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요구를 했고 받았어요. 그래서 간평사를 화성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평택시도 뜨레도 지금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분양 날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때에 요구를 하시든지 분양 추진위를 중심으로 하시든지 간평사 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에 그 권한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평택시가 마음대로 지정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정한 것처럼 우리 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이게 돈 더 버는 거예요. 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분양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평사 선정하시고 간평사들과 주민들이 잘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평사들이 아무리 유능한 간평사를 할지언정 이 아파트에 살지 않은 이상 이 아파트의 문제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조금 가격이 다운돼야 되는 이유들, 현재는 그냥 그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기 안 좋은지 어필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좋긴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간평사랑 잘 소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들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간평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말씀드릴 것은 뜨레오는 조기 분양 진행되는 겁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됐어요. 제가 들리는 말로는 뭐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관없이 조기 분양은 시행을 될 겁니다. 조기 분양 무조건 시행이 되니까 그곳에 내가 참여를 할지 말지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내가 참여를 할지 말지에만 문제 남은 거지 조기 분양은 무조건 시행이 되는 상태예요. 지금 시행문이 벌써 왔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세대는 조기 분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신 세대 신청을 했다고 할지언정 내가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LH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면 내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5월 16일이었던가요? 한 5월 중순까지 그걸 내면 LH에서 그 다음으로 평택시에 감정평가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날 주변 시세가 비교하는 가격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시세 기준입니다. 그날 시세 기준입니다.
근데 그 시세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마이너스 치는가는 이제 간평사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날이 중요합니다. 그 LH에서 평택시에 간평사를 구해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 자,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간평사를 구해주세요라는 공문이 평택시가 받기 전에 평택시에 그 간평사 우리가 정하게 해주세요. 다른 도시들 다 그렇게 해요. 시흥도 그렇게 하고 화성도 그렇게 합니다. 파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한다. 평택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아마 리츠 말고 다른 일반 공임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리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평택시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여러분의 재산상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잘못하면 1억까지 여러분의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빨리 평택시랑 협의를 하셔서 간평사 선정 권한을 받으셔야 됩니다. 간평사 선정 권한 받으시고, 그럼 평택시에 LH에서 공문을 보내면 LH에서는 간평사를 선정을 하겠죠. 간평사를 선정을 하면, 만약에 저희가 선정을 하면 저희가 선정한 대로, 간평사가 선정하면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로 그거를 LH에 통보를 하고 간평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짧게는 뭐 2, 3개월, 길게는 반년 넘게 가는 데도 있고요. 분쟁이 생기면 1년 가까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이 가격을 가지고 재평가를 할지 말지, 재간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간평은 LH 돈으로 해요. 뭐 가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대당 한 3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간평은 요구한 쪽에서 돈 내야 돼요. LH에서 만약에 재간평을 한다고 하면, 요구를 하면 LH가 돈 내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재간평을 요구하면 우리 주민들이 내야 돼요. 네. 그 재간평을 하면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천행 단지들 보면 뭐 떨어진 가구들이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뭐 근데 1%만 떨어져도 내가 30만 원보다 많이 이득이겠죠. 하지만 모든 세대가 돈을 냈다는 가정하겠죠. 그런 것들 단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을 단결해 주셔야지 정말 이득을 보시는 건데, 그런 것들은 뭐 또 확신하게 간평하면 또 떨어진다라는 또 확신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 재간평까지 하고 나면 이제 LH에서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2주택이 있는지 뭐 이제 자기 주권이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양 공고를 내요. 분양 공고를 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는 그런 절차로 이어질 겁니다. 그때 분양 공고 냈을 때 나 안 받고 싶으면 그때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 대출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 은행을 받으면 개별 심사로 들어가면 막 여러 가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른 단지들 사례를 봤을 때는 저희는 법무사를 지정해서 법무사들 은행들 다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에서 자문 법무법인을 지정을 해서 법적인 문제나 또는 어떤 대출적인 문제들을 조금 저희한테 자문을 주는 법무사를 저희는 이제 자문법무사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왜냐하면 은행 한 군데만 하면 어디가 더 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군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법무사 설명, 그 다음에 간평사 선정, 간평사부터 그러면 간평법인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평법인하고 법무사하고 나중에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우시죠? 네.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늦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 단지는 저하고 연합회를 처음 시작했던 지금 현재 분추위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저희 처음 연합회 할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대표님들께서는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를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평가는 2군데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2군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정 권한의 문제는
요 지금 분양 신청 받기 전에 빨리 사실 분추위에서 동대표가 됐든 분추위가 됐든 빨리 시청하고 협의를 봐주셔야 돼요. 저 6단지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주민이 선정을 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근데 간평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잠깐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평사가 간평을 한 데서 그 금액이 간평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협회라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주변에 70%다 80%다 뭐 이런 얘기는 협회에서 조정돼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평사가 나 여기 싸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내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내 단지에 대한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협조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 간평사는 협회 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70%, 80%가 됐던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간평사가 잘 가서 싸워줄 수 있는 간평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평사들이 이렇게 뭐 몇 프로 해주세요 해서 그 간평액을 속된 말로 간평사 조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 6단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 간평사분은 저희 역시 저희 연합회는 한 패키지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업무법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금 대출이 있어서 대출은 기금이 우리은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무조건 첫 번째로 가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간 뭔가 법무사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자문 간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평사 분은 계신데 100% 이분이 여기를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하나 확실하게 하는 거 들어간다고 했을 때만이라도 저분이 다른 단지 가서 간평 금액이 안 나오면 입주민들이 말이 많다, 불만족스럽다, 그럼 전국 어디든 못 들어갑니다. 연합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연합회는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 간평사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작은 데 갔다가 큰 데 계시다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가서 대표 간평사가 되셨어요. 어쨌든간 저하고 전국을 설명회를 다니면서 같이 설명회 진행을 해주시는 자문 간평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방에 간평사 설명 자료는 아까 지금까지 없다. 지금 방금 새로 올렸거든요. 그 자료 보시면 됩니다. 진짜 혜택이 많은 게 우리 절대 간평사 자료를 안 보여드려요, 단지에서. 근데 오늘 상황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우상봉 감정평가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우상봉 평가사입니다. 오늘 외부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회사 소개부터 드리면요. 본사를 하남에 두고 있고 지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고 제가 주로 이제 분양 전환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유자 전문 추천 법인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감정원을 거쳐서 제1감정이라는 대형법인, 통일법인, 예일감정 그리고 이제 대형감정 이렇게 했고요. 분양전환 실적은 하남에서 최초로 제가 분양전환 평가를 했었습니다. 21년도에 평가를 했고 시세 대비해서 72% 정도 수준. 그리고 시흥 쪽에 21년도에 또 한 68%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부천은 한 65%,
구리 갈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평가를 들어가 가지고 1차 평가 대비해서 한 2.7% 정도 수준으로 더 낮춰서 평가 결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평가했던 곳에서 이제 감사패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감사패가 평가 결과가 좋았다고 줬다는 의미보다는 주민들하고 얼마나 협조를 잘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갖다 반영을 해서 평가서에 녹였는지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준 것 같고,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나라감정이라는 평가법인하고 저하고 이제 보통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불미스럽게 좀 사정이 계셔서 참석은 못했고, 나라감정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법인이고, 여기는 해외까지 이제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감정은 없으니까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감정도 보면 분양 전환을 할 때 용인에서 한 62%, 그리고 시흥에서 68%, 미사강변에서 또 74% 정도, 그리고 강남에서 73%. 여기도 굉장히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되게 잘 나왔거든요. 6단지가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치를 보니까 1차 평가에서 한 81%, 재평가 들어가고 한 2% 정도 더 까지는 수치로 나와가지고 조금 주민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다른 데서는 한 70% 초반에서 68% 후반까지 나왔는데 평택에서는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 저희도 염두하고 있고, 감정평가 절차에서 보면 이제 평택시청에서 의뢰가 될 겁니다. 이 의뢰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으로 픽스가 될 거고, 예상컨대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20 며칠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기준 시점이 왜 중요하다면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 시점 이전의 거래 사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사례가 신고가 되더라도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신고됐던 거래 사례가 아마 저희 거래 비교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접수가 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법인 자체의 내부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내부 심사는 제가 이제 대표이사니까 저 절차는 없는 걸로 봐도 되고, 그 후에 이제 감정평가 협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협회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다들 낮은 수치는 가져오지만은 뭐 60% 해달란다고 60% 해주겠습니까? 그럼 적정한 이제 근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심사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지 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수치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많이 했던 법인들,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법인들이 보통 이 노하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평가 업체를 선정을 해주시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두 개 법인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하시면은 재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근 단지의 특정한 거래 사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비교 요인치를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단지의 거래 사례를 가져올 것이냐, 얼마짜리 금액을 가져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단지만의 거래 사례를 갖다가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후보군에 있는 단지들이 보면 푸르지오, 그리고 저쪽에 7단지, 이런 사례들이 가장 유력하게는 보이는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선정하는지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봅니다.
한 100개 정도의 호수를 갖다가 해보고 가장 낮은 금액이 나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근거를 들어가지고 정밀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단계 거치거든요. 그리고 어느 사례를 선택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회 심사에 이제 들어갔을 때 보면 최근 거래 사례를 이제 쓰라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거래 사례를 선정을 해라 이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수치를 뽑아보니 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지가 변동률이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4.6%가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21년도에 평가를 받았을 때만 해도 평택도 상당히 지가 변동률이 높았을 거거든요. 거기서 저 6단지하고는 저희가 확연하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래 사례를 이제 선정을 하고 나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걸 갖다가 비교를 해서 이제 결과치가 나오게 돼 있는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 단지 외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지 외부 요인이라는 거는 입지적인 차이에 따른 비교를 갖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비교 단지보다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이제 가까운지 상가와의 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소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내부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자체의 요인을 갖다 말하는 건데 민간 아파트하고 LH 아파트하고 같습니까 이게? 하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건물 단가도 다릅니다. 건축비 단가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회에서는 20%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20%좀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근데 이제 그 감정서를 더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다 보면 20%보다도 더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고 보이는데 저희는 78% 내부 요인에서만 78%까지도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별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층에 따른 차이들 그리고 이제 향에 따른 차이들 그 소음에 대한 이제 차이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흥에서 뭐 평가했던 예들을 갖다 보여드리려 했는데 오늘은 안 보이는 관계로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아파트를 갖다가 얼마에 평가해 줄 겁니까? 라는 말씀을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금액은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단지는 보면은 632세대입니다. 세대수가 그렇게 돼 있고 74형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80%가 지금 84형으로 돼 있는데 평수가 74, 84 두 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 20마을에 속해 있고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백꽃마을, 뭐 가내마을인데 소사벌 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비교 단지로 잡아야 될 거는 여기 1번으로 되어 있는 푸르지오는 저희가 내부 요인으로 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오는 차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축 연도도 2019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유리하고 외부 요인은 저희하고 이제 붙어 있다 보니 큰 요인들이었고 대신 이제 여기 있는 생활 편익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할 수가 있고 4번으로 되어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가격이 푸르지오보다는 확연하게 낮습니다. 지금 시세로 추정을 해보면은 푸르지오는 한 4억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4번에 이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에 딱 어떤 단지를 비교 단지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갖다가 정밀하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6단지 평가한 금액을 보면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자리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저희 이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6단지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정밀하게 이게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6단지보다도 저희 위치가 훨씬 못하다는 입지 차이는 있거든요. 이 중심으로 갈 때도 그렇고 그 외부 요인에서도 비율 차이가 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점 수정치조차 저희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사례 금액도 일단 20%가 떨어졌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그때보다는 좋은 조건이다. 앞으로 가격에 대해서 오를지 모를지는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3단지, 6단지 평가할 때보다는 확연하게 좋은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들을 보면 국민 임대가 되어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그 소셜적인 부분도 지금에 있어서는 되게 부각되고 있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문을 발췌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자 보고서, 진단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부적인 하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보다 더 까기 위한, 내부 요인을 갖다 20% 더 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첨부를 해드리고, 보면은 결로가 일어나는 현상들, 누수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군축위원장님이나 동 대표님들한테 다 세대별로 이 부분은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가장 자극적인 사진들을 저희가 감정서에 실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심사위원장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평가가 분양 전환 평가입니다. 꼭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단지를 1%라도 더 깔 수 있게 저희하고 다 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이제 호별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층별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는 안 내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최고층하고 저층하고는 거의 10% 차이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끼리도 시장에서의 그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지별로 다르긴 한데, 이 부분 꼭 건드려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업체에다가 다 맡겨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낮추기 위한 이제 그런 수단들을 저희가 구하고 있고, 이래서 좀 경험치가 있는 감정평가 법인들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저희가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협회가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공공임대도 있지만 NHF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빡빡하게 이제 심사를 보려고 할 겁니다. 원칙상 저희는 30일 이내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20일, 연장 10일인데 협회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제가 구리갈매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남을 평가할 때는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조율이 안 돼서 계속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좀 뻐기기도 뻐겨야 되고 윽박도 지르고 가고 없어도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구사하다 보면 시일들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은 안 되고 원칙상 저희는 1회 한해 가지고 이제 거절을 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서가 반려로 당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 2번 심사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2번 심사를 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거치거든요. 이래서 협회하고 소통이 되는 법인들을 갖다 좀 선정을 하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다른 감정기관들보다 낮게 평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길을 보면은 높은 게 72%, 낮은 게 65%였습니다. 정부 NHF 자문위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큰 변함이 없는데 저희도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하남, 시흥, 동탄, 파주 이렇게 좀 다수의 지역에 NHF를 이제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곳곳에 있는 이 단지들 한 군데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다음부터는 못 보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되게 협박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평가를 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감정평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희 대응 감정과 나라 감정을 한번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저희